빌려갈 때는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빌려가 놓고 이렇게 갚을 때는 일방적으로 회생으로 대응하는 그런 좀 뻔뻔하고 염치 없는 채무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응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내가 막 돈 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안 주더니 웬걸 지급 명령을 날렸더니 자료 송부서가 떡하니 날라옵니다. 이거 개인 회생에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채무자가 회생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자, 전액 감면, 원금도 30%에서 많게는 90%까지 면책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자하고 법비용은 빼고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만큼만 갚고 나머지 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면책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뭐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의 어떤 특정 행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회생 자체를 폐지시키거나 아니면은 면책률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채무자가 이제 회생에 들어가면은 그 관할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이라는 그 서류가 딱 채권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죠. 뭐 내용 읽어보면은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말라 이런 서류입니다. 자, 그 서류를 보면은 관할 법원 그리고 회생 사건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게 되면은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으로 해당 회생 법원에 채무자가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역, 뭐 대출 보유량, 소득 신고 등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각종 서류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 내용은 바로 최근 1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은 여기서 내가 빌려준 돈이 어디 누구한테 송금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쓰였는지 그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이 분명히 채무자가 빌려갈 때는 어머니 병원비로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 이 채무자가 입금 받자마자 얼마 뒤에 이제 백화점 명품관에서 뭐 쓴 내역이 있다. 혹은 뭐 여자친구나 모르는 뭐 지인한테 송금이 되었다. 이거는 명백한 용도 사기죠. 약속했던 치료비가 아니라 엉뚱하게 쓰였으니까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잡아내서 사기죄 고소를 하게 되면은 해당 채권은 이제 성격이 단순 대여금 채권에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형만 처벌받더라 하더라도 이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리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기죄가 성립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용도 사기 말고도 바로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망한 변제 능력 기망 사기죠. 자, 예를 들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 신용과 재산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3, 4년 전부터 신불자인 상태가
신불자인 상태로 있었던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채권자한테 돈을 빌릴 시점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신불자인 채무자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미 돈을 빌린 그 시점에 세금 체납에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있고 대출이자를 못 갚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빌려갔다는 이제 변제 능력을 기망한 사기죄로 고소가 됩니다. 검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봐요. 아니, 신용카드 값도 연체가 돼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개인 돈을 빌려서 갚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변제 능력을 채권자한테 속인 거다. 검찰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면은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는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생이 곧바로 폐지가 되는 일은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책률이 팍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회생은 잘못된 사기 회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 채무자의 이제 회생 사건 자료를 쭉 열람해서 보고 있는데, 회생 직전 1년 동안 최근 대출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대출금을 알 수 없는 개인들, 가족에게 송금했던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꽤 많이 말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일으킨 요 채무들을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가 어딘지, 이 내역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사유를 명백히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생 남용이다. 채무자의 청산 가치의 이 모든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생위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긴 하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청산 가치가 계속 높아져 가면은 면책률은 팍팍팍팍 줄어든다는 거죠. 면책률이 0%인 회생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생법원의 고발입니다. 아니, 고발. 무슨 고발이지? 자, 우리가 채무자 형사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떨어지고, 이의 신청했는데도 면책률이 크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통과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인가 결정까지 나왔고 매달 변제금을 20만원, 3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인가 결정 이후에 높은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원래 차량이 있었는데 명의를 바꾼 정황을 포착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회생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무자가 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채무자의 재산은 그 사람의 존속적인 재산이 아니라 재단 재산이기 때문이죠. 회생 재단의 재산. 따라서 채무자가 만약에 진짜로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차량을 처분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법원에 신고를 하고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면책 예정되었던 수많은 채권들이 다시 원금과 이자가 부활하게 되겠죠. 면책 결정이 코앞에 남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거품을 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회생을 악용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집요해야 한다. 집요. 채무자들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잡아내겠다. 내가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네가 최근 1년 동안 제출한 입출금 내역, 대출 사용처, 최근에 일으킨 대출량, 조세포탈 행위, 의심스러운 거 전부 다 이의신청 걸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형사고소로 사기죄로 고소할 건덕지들도 다 준비를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채무자 회생을 무너뜨리고 면책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유능한 회생 파산, 도산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기죄 고소로 인한 채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채권 채무 관계에서 형사건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정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